오케이, 그러면은 나도 쿠키런을 한번 시작해 볼게. 너네 너네 독서실에서 쿠키런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아, 그래? 아, 그래? 공부할 땐 딱 공부, 쿠키런 할 땐 쿠키런. 아니, 왜냐면 내가 쌤이 집에서 일하면 자꾸 졸려가지고 스터디 카페를 가거나 아니면은 막 그런단 말이야. 근데 이제 스터디 카페는 다 오픈돼 있으니까 누가 뭐 하는지 보이잖아. 근데 앞에 애가 모의고사 딱 올려두고 쿠키런, 아마 쿠키런인지 막 뭔지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자꾸 난 일에 집중하고 있는데 자꾸 움찔움찔거려. 이게 스터디 카페니까 소리는 못 내고 지 혼자 뭐 이러는 거야. 진짜. 근데 이제 나는 자꾸 거기를 신경이 가는 거야. 딱 너네 나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같았거든? 모의고사 풀고 있는 게. 뭐라 한마디 하고 싶더라고. 얌마 꺼. 아니요. 대전 아니고요. 쌤 사는 곳에서. 자, 다시 다시 봐볼게요. 우리, 얘들아, 우리 요거는 좀 빠르게 봐보자. 이제 문법은 꼼꼼히 봤으니까 소설은 조금 헷갈리는 거 위주로 선지만 봐볼게. 자, 일단은 뒤로 넘기셔가지고, 10번은 얘들아, 틀린 사람이 많이 없긴 했는데, 10번에 5번 선지 봐볼래? 가와 나에 대한 나와 훈이의 인식 차이가 점점 좁혀지면서 라고 했는데, 야, 나랑 훈이의 인식 차이가 좁혀지면서 단절감이 해소되는 게 나오니? 이 소설 자체에서? 안 나와. 그리고 심지어 나는 마지막에 혼란을 느끼잖아. 그치? 혼란을 느꼈다. 단절감, 거리감 좁혀집니까? 아닙니다. 5번 명확히 아닌 선지였고요.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A 한번 봐볼래, 얘들아? A 넘겨보세요. A 보면은 막 다 이 큰 따옴표를 사용을 해가지고 나랑 훈이랑 지금 대화로 전개가 되고 있어. 그치? 그러면은 요거는 다시 뒤로 넘겨볼래? 11번? 11번 위에 얘들아. 선생님이 이거 서사갈래 정리할 때요. 직접 제시, 간접 제시 했던 거 기억나? 나 봐봐. 내 눈을 봐. 기억나? 직접 제시, 간접 제시 기억나? 안 나? 기억나야 돼. 자, 적어봐봐 위에다가. 서사갈래에서 계속 나오니까. 직접 제시 같은 경우에는 뭐 인물의 심리나 아니면 인물의 뭐 태도나 아니면 인물의 상황을 본인의 입으로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거야. 쌤이 막 예시 들어줬잖아. 수빈이가 문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주저앉아 눈물을 흘린다. 어때? 슬픈 거지. 근데 직접적으로 제시하려면 수빈이는 매우 슬퍼 운다.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된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쌤이 교재에다가 직접 제시, 간접 제시 이렇게 써놓고 특징까지 정리를 해놨거든. 직접 제시는 얘들아 말해주는 거야. 직접 telling. 간접 제시는 보여주는 거야. showing. 보여주기 말하기 이렇게 적혀져 있을걸 교재에. 내가 이거 강조했었거든. 자, 그러면은 직접 제시한다라는 거는 인물의 특성이라든지 인물의 심리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요약
드디어 됐습니다. 네, 다시 가볼게요. 자, 직접 제시한다라는 거는 인물의 특성이나 심리나 이런 것을 직접 요약하여서 설명하는 거야. 옆에 적어두세요. 직접 제시하기. 인물의 특성이나 심리를 직접 요약하여서 설명한다. 야, 봐봐, 근데. 정의에서도 보이듯이 요약하여서 서술한다라고 하면 어때? 서술 속도가 빨라 아니면 느려? 빨라, 서술 속도가. 그래서 여기 특징으로 서술 속도가 빠르다. 요런 얘기까지 했었어. 기억 안 나면 지금 기억하면 돼. 계속 나올 거니까 서사갈래는. 그쵸? 그 다음에 간접 제시는 얘들아 인물들의 대화나 행동이나 요런 거를 통해서 제시해. 그럼 어떻게? 그 인물의 행동이나 대화나 이런 걸 보고 추론하게 되겠지, 독자가. 그러면 독자가 추론하게 되니까 되게 생생하게 느끼게 되고. 그럼 반대로 얘는 어때? 직접 제시는? 직접 제시해 주니까 독자의 상상력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제한할 수도 있겠네. 그럼 여기 하나만 더 추가할게. 일단 서술 속도가 빠르다는 특징이 있고, 두 번째는 한계점은 독자의 상상력을 제한한다. 요런 한계점이 있었네.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적고 그 아래 간접 제시는 대화랑 행동을 통한 제시. 아, 인물들의 대화, 행동을 통해 서술한다. 그럼 요거의 특징은 아까 말했듯이 생생하게 전달이 가능하다. 그러면 생생한 전달은 가능한데 그럼 한계점은 뭐겠어? 인물의 심리를 추론할 수밖에 없다라는 한계점이 존재하겠죠? 요렇게 정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너네한테 물어볼게. A는 직접 제시야, 간접 제시야, 지금? 간접 제시죠. A는 지금 훈이랑 나의 대화를 통해서 전개가 되고 있네. 얘는 간접 제시입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래. 얘들아,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1번 선지 뭐야?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직접 제시에 대한 설명이니까 틀리죠. 2번. 인물의 과거 행적을 통해 과거 행적에 대한 언급이 있었나? 훈이가 막 과거에 어땠고 이런 거 있었어? 이거 없었어. X천하 과거 행적 X 독자의 객관적 판단을 유도하고 있다. 독자가 어떤 객관적인 판단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나? 과거 행적도 X고요. 객관적 판단 유도도 X예요. 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3번 선지 역순 여기서 엥?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쌤이 요거는 어떤 구조로 하고 있어? 순행적 구성이라고 했었어. 그쵸? 오케이. 순행적 구성으로 붙여주시고 4번 대화를 통해 오케이. 대화를 통해서 지금 훈이랑 나의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반응 동그라미 누구의 반응? 훈이의 반응 위에 써놓고 그거에 따라서 급변하는 인물의 심리와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라는데 누가 급변하는데? 나의 심리가 훈이의 반응에 따라서 변하잖아. 태도를 표현했다라는 거 앞에서 빨리 찾아볼래? A를 쭉 읽어보면은 당황했다가 내가 훈이의 얘기에 그 다음에 훈이의 얘기에 어떤 무섭증을 막 느꼈다가요. 분노에 흥분해서 악을 쓰면서 덤벼들었다. 했다가 쭉 내려오면은 맨 아래 칸에 나는 별한 건 잘 될 가능성에 강한 집착을 느끼면서 태도를 표현했다. 태도 표현 밑줄 쭉 치고 훈이의 반응에 따라서 태도를 급변하는구나. 급변하는 건 뭐야? 급하게 변화시킨다. 표현한다.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4번을 고르셨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 볼게 얘들아. 12번 보면은요. 다른 선지는 너무 명확해서 패스하고 5번 보면은 나가 훈이를 설득하지 못해 후회하는 심리를 묘사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내가 이거
한 50번 얘기했는데 후회였다 아니면 혼란이었다? 혼란이었다라고 했어. 후회는 방도를 알고 있었을 때 아 그렇게 할 걸이라고 후회하는 건데 여기 직접 나와 있잖아. 그러나 후회는 아니었다. 밑줄 쫙 쳐보실래요? 미음 옆에다가 미음 소문 이게 소문자랜다. 작은 미음 여기에 얘들아 그 아래에 얘들아 그러나 후회는 아니었다 나와 있거든. 이렇게 밑줄 쫙 치고 그러나 후회는 아니었다. 왜? 방도를 몰랐기 때문에 후회가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요거는 쌤 손필기에서도 언급을 했고 쌤이 시험 전날까지 야 혼란이다 후회 아니다 기억나지 너네? 기억나야 돼 알겠지? 그래서 5번이 답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 요거 많이 좀 헷갈렸던 친구들도 있고 틀린 친구들도 있더라고. 13번 한번 봐볼게. B의 내용을 시점을 바꿔서 서술한 것이다 라는데 B는 얘들아 보면은 쌤이 읽어줄게. 너네 넘기기 귀찮으니까. 녀석이 구역질 같은 소리를 웃기네 했다. 마침 바캉스 시즌이라 작업용이 0이요 라면서 이거 무슨 시점이야? 1인칭? 내가 내 얘기를 해. 1인칭? 주인공 시점이지. 근데 보기 봐봐 얘들아. 훈이가 구역질 같은 소리로 웃기네 했다 라면서 쭉 내려와. 거기 체크해. 훈이는 자신이 한몫 참여한 영동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더 많은 자가용 관광 버스가 그 위에서 쾌적을 즐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훈이의 생각을 직접 말해주네. 그 다음에 훈이 동그라미 치고 훈이가 한 생각 이렇게 화살표로 이어주고 고모는 훈이도 그 생각을 하면서 웃기네 했을 것이라는데 생각이 미치자 자신이 한 말에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라면서 고모의 심리도 서술을 해주고 있네. 이거 누구 작가 시점이야?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전지적 작가 시점은 작품 밖의 인물이 작품 속의 인물들의 심리를 속속히 다 알고 서술해 주는 걸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거든요. 전지전능한 작가처럼 전지전능한 신처럼 다 이야기를 해준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B는 원래 1인칭 주인공 시점이야. 요거를 지금 보기 제시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이렇게 바꿨을 때의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러는데 1번 서술자가 체험한 당대 모습을 제시하고 야 요거는 뭐겠어? 서술자가 체험한 1인칭 주인공이거나 1인칭 관찰자거나 해야겠지. 지금 전지적 작가는 어딨어? 작품 속에 없어. 그치? 그러니까 서술자가 체험할 수가 없어요. X 쳐주세요. 그 다음에 2번 독자가 상황을 직접 판단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라는데 독자의 상상력을 제한한다고 하지 않았니? 전지적 작가는 다 알려주니까. 그치? 그래서 독자와 거리가 어떻다고 했어? 독자가 인물에 몰입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은 독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가 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는. 그래서 독자가 상황을 직접 판단하도록 유도 X 쳐놓고 독자의 상상력 제한이라고 써둘래? 독자가 상황을 직접 판단하도록 유도 X 독자의 상상력을 제한합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은 왜? 다 알려주니까. 그 다음에 3번 볼게. 여러 등장인물의 심리와 생각을 폭넓게 드러내. 오? 여러 등장인물의 심리를 생각을 다 알려주네? 요거 전지적 작가 시점의 특징 아닙니까? 묶어봐봐. 여러 등장인물의 심리와 생각을 폭넓게 드러내. 이렇게 묶고 전지적 작가 시점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써두세요. 자, 그 다음 그 뒤에도 봐야겠지. 사건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오, 이 인물, 저 인물 심리 다 아니까 사건을 독자가 다 그거를 들었을 때 사건을 총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을 고르셔야 됐고요. 4번 외양만을 묘사 X 심리 알려주고 있잖아. 5번 특정 인물의 고백 X 그래서 3번이 답이 됐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기가 어떤 시점으로 제시가 되었는가를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14번 갈게요. 조금 빨라도 이해해줘.
자, 14번 가면은 얘들아 보기에 자, 묶어봐봐. 1950년 동그라미 치고 토대가 되었다까지 묶으시고요. 1950년대의 시대상, 사회상을 제시하고 있네. 그 다음에 1970 동그라미 치시고 묶어보세요. 시작했다까지. 1970년대 노동자 소외 현상을 설명을 하고 있네. 파악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단에서는 어때? 박완서 작가는 이라면서 박완서 작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 그러면 보기에서 파악해야 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다? 1950년대 전쟁의 상처. 전쟁의 상처를 직접 겪은 인물. 이런 거를 생각을 하셨어야 되고요. 두 번째 1970년대는 키워드 뭐로 이야기할 거야? 노동자, 소외. 그쵸? 그리고 세 번째 문단은 뭐로 요약할 거야? 작가, 맥락. 옆에다 써놔. 작가의 생애 설명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작가 맥락. 보기 제시가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각각에 대해서 물어보겠네. 이거를 보기를 보면서 이미 머릿속에 쓱 떠올려야 돼. 알겠지? 그럼 요 보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제 선지를 풀어보자. 1번 전쟁 중에 오빠를 잃은 작가의 개인적 비극은 작품 속에서 오빠 부부를 잃고 홀로 남겨진 조카를 자식처럼 맡아 키우는 나의 삶에 반영되어 있군. 만약에 보기 제시가 없었으면 너무 주관적인 생각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어때? 작가의 생애를 통해서 작가 맥락에서 바라본 거고 내용상으로도 맞잖아요. 그럼 1번은 맞죠. 그 다음에 2번 작가는 정쟁을 겪은 대중이 가진 물질적 풍요에 대한 욕구를 조카인 훈이가 안락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나의 모습을 통해 형상화했군. 어때? 전쟁을 겪은 대중이 가진 물리적 풍요에 대한 욕구. 즉 1950년 전쟁의 상처를 겪은 대중의 모습을 나로 표현을 하고 있네. 내용상으로도 맞고 보기상으로도 맞죠. 그럼 동그라미 치셔야 되고요. 3번 작가는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나와 산업화 시대의 부조리한 현실을 겪고 있는 훈이의 삶을 통해서 당대 사람들이 겪는 시대적 고통을 형상화했군. 당대 사람들이 겪는 시대적 고통의 밑줄 쫙 치고요. 얘들아 1950년 1970년 보기에서 제시하고 있잖아. 요 사람들이 겪는 어떤 거? 시대적 고통. 50년대는 뭔데? 전쟁의 상처. 70년대는 뭔데? 노동자 소외. 이렇게 파악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작가는 산업화 속에서 불안정한 신분으로 살아가는 노동자 계층의 모습을 영동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임시직 신세로 살아가는 훈이의 삶을 통해 표현하고 있군. 어때? 작가가 지금 표현하고 싶은 거 노동자 소외를 훈이를 통해서 표현하고 싶다. 보기랑도 맞고 내용이랑도 맞으니까 동그라미. 5번은 뭐가 틀렸니 얘들아? 나가 뒷문을 통해서라도 훈이를 취직시켜서 안정된 삶을 보장해 주려는 모습은요 얘들아. 따뜻한 시선 X 쳐볼래? 작가가 막 따뜻한 시선과 소통으로 보듬어 주려고 나를 통해 이걸 형상화했어. 요게 아니라요. 훈이에 대한 나의 걱정과 애정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 훈이를 잘 키워냄으로써 전쟁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지 이거를 따뜻한 시선을 통해 가지고 표현하고 이런 내용이 틀렸다는 거죠. 따뜻한 시선에 X 치시고요. 뒷문을 통해서 취직을 시켜주려는 모습은 조카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플러스 훈이를 보기와 역자면 훈이를 잘 키워냄으로써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려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렇게 하셔야지 맞는 거죠. 그래서 5번이 X입니다. 따뜻한 시선이 X였습니다. 요거 조금 헷갈렸을 거야. 1번, 4번은 명확히 맞잖아. 근데 얘들아 5번에서 아리까리 하더라도 1번부터 4번까지가 너무 명확하게 맞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5번을 고르셨어야 됩니다. 그쵸? 네. 가볼게요. 이제 다음 15번. 다는 얘들아 산수유나무고 나는 방문객이고 다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얘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걸 고르래. 자, 1번 색채 이미지 누구만 사용하니? 색채 이미지 이런 거는 이런 말이 있어야 돼. 파란
윤동주 시에 나오는 시인데 파란이라든지 푸른이라든지 우리 산수유나물 농사에서는 뭐 썼어? 노랗다, 노란. 요런 색채어 지금 가만 사용하고 있잖아. 나랑 다 봤을 때 색채어 어딨어? 없네. 공통점이 아니네. X. 2번. 현재형 진술을 통해 여기까지 끊어볼래? 아, 현재형 진술인가? 라고 봤더니 현재형 진술 맞네?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뒤에 봐봐봐. 역동적인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라는데 역동적인 건 뭐야? 역동적인 거요. 역동적인 거. 움직임을 잘 드러내고 움직임이 활발한 것을 표현을 하는 거잖아. 근데 현재형 진술을 통해서 역동적인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가 공통점일까? 아니면은 현재형 진술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현재형 종결어미를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면은 맞을 수도 있겠지. 근데 역동성? 여기서 X 치셨어야 됩니다. 역동성 단어 모르셨던 분들은 체크 한 번 더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3번 심상을 활용해 라고 했는데 심상 동그라미 쳐볼래? 이 가와 다에서 다 드러나는 심상은 뭐니? 일단 쌤이 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드러나는 심상은 뭐라 했어? 심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 후각, 미각, 청각, 시각, 촉각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눈에 보이는 거 막 시를 읽을 때 머릿속에 떠올라. 파란 바람, 초록색의 빛 떠오르잖아. 그치? 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도 그렇고 시각적 심상을 사용하고 있어. 심상 동그라미 치고 시각적 심상 써놓으실래요? 그럼 어디 있는지 볼게. 산수유나무가 노란 꽃을 터뜨리고 있대. 시각적 심상 사용했죠. 나 봐볼게. 사람이 온다는 건 이러면서 쭉 서술을 하다가 부서지기 쉬운 어때? 마음이 부서지기 쉽대 라면서 마음이 부서지기 쉽다는 건 마음이 연약하다라는 건데 마음이 연약한 건 눈에 안 보이는데 어때? 눈에 보이도록 시각적 심상을 사용했네 이렇게 볼 수 있지. 그럼 다는 시각적 심상 어디 있는데? 눈이 부시다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이런 것들이 다 시각적 심상이잖아. 그래서 여기까지 공통되고 끊어봐. 화자의 인식을 심미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데 화자의 인식을 심미적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은 화자가 생각하는 거, 화자가 바라보는 거, 화자가 인지하는 거를 시적으로 심미성 있게 예쁘게 표현을 해냈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가는 산수유나무를 예찬하고 있지 않아? 시각적 심상을 활용해서? 맞지? 드러내고 싶은 거가. 그렇잖아. 그럼 써놔봐. 가산수유에서는요. 시각적 심상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산수유나무의 미덕을 예찬하고 있다. 요거를 드러내고 싶다. 요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부서지기 쉬운 마음의 속성을 지금 시각적 심상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거 아니니? 시각적 심상 똑같이 사용됐고요. 부서지기 쉬운 마음의 속성을 지금 드러내고 싶어해. 심미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화자의 인식을. 화자의 인식이 어떤데? 부서지기 쉬운 마음이 오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바람처럼 따뜻하게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토닥토닥 해야 돼? 라는 거 아니니? 화자의 인식? 그치. 맞네. 그럼 다는 얘들아? 다는 너무 명확하지 않아? 그늘의 가치를 드러내주고 있는 거 아니야? 그늘이 있어야 햇빛도 의미가 있어. 라는 거. 그쵸? 그러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다에서는 시각적 심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그늘의 가치네. 요렇게 세 가지 판단을 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들아 4번에 이거 다 적으시고요. 4번에 표면에 드러나는 화자 네모 쳐볼래? 표면에 드러나는 화자라는 거는 쌤이 얘기했을 거야. 표면화된 화자라는 말 기억나?
밖으로 드러난 화자야. 화자가 이렇게 산수유나무처럼 산수유나무 농사는 어때? 산수유나무의 농사 짓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시를 썼을 수도 있어. 근데 다는 어때? 나는 이러면서 표면의 화자가 드러나잖아. 라는 표면의 화자가 드러나야지 표면화된 화자라는 말을 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에는 회의감 X 치세요. 회의감은 뭐야 얘들아? 의구심을 품게 되는 거 아니야? 참다가 자꾸 똑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됐다 그냥. 쌤이 맨날 남동생한테 하는 거. 저 새끼 또 시험 기간인데 저 게임하고 있네. 됐다 그냥. 내가 쟤를 아유 저렇게 키워가지고. 회의감. 오케이? 회의감 X. 여기서 어디에서도 회의감이 드러나지 않아요 얘들아. 표면화된 화자만 여기서 좀 체크를 잘 해둘게. 표면화된 화자라는 말은 선지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16번은 틀린 사람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쵸? 있나? 있어요? 없어. 넘어갈게. 16번. 그 다음에 17번은 요것도 얘들아 중요선지만 봐볼게. 3번 답선지 봐볼래? 가와 나는 유사한 문장 형태를 반복해서 끊어. 여기까지 끊어. 그럼 찾아. 가에서는 뭘 반복하는데? 농사를 짓고 있다. 농사를 짓고 있다 반복하잖아. 나에서는 뭘 반복하는데? 오기 때문이다. 오기 때문이다 반복하잖아. 그치? 체크해봐. 앞으로 가서 가는 농사를 짓고 있다. 농사를 짓고 있다. 반복. 나는 오기 때문이다. 오기 때문이다. 반복. 아, 유사한 문장 형태를 반복하네. 끊었어. 여기까지. 왜 반복하는데? 대상이 지닌 속성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이거든. 농사를 짓고 있다를 반복한 이유는 산수유나무가 농사를 지으면서 어때? 그늘을 만들잖아. 대상이 지닌 속성 어때? 배려심 넘치는 속성을 강조하고 있지. 반복을 통해서. 오케이. 그러면 나 방문객에서는 오기 때문이다. 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반복하는데 요거는 뭐의 속성을 강조하는 거야? 사람이 온다는 거는 미래가 와요. 그리고 일생이 와요. 라는 어마어마한 가치라는 거를 강조하는 거 아니야? 대상의 지닌 속성? 너무 맞는 말 아니야? 그쵸? 그래서 답은 3번이다. 그래서 유사한 문장 형태 반복도 맞고요. 대상이 지닌 속성을 강조한다라는 것도 맞아. 일단 애초에 얘들아 반복을 한다라는 것은요. 어떠한 것을요.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반복을 하는 거야. 그쵸? 왜 반복하겠어? 강조하고 싶으니까 했겠지.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8번 봐볼게. 얘도 정답 선지만 보자. 니은과 리을은 모두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지닌 대상이다. 얘들아 지향하는 건 뭐라 했어 내가? 추구미. 내가 바라는 거. 내가 바라는 이상향이 지향점입니다. 그럼 지향의 반대는 뭔데? 지양입니다. 얘는 비추구미. 추구하지 않는 거. 자 그러면은 니은이 뭐고 리을이 뭔지 한번 보시겠어요? 니은은 산수유나무고 리을은 바람이에요. 어때? 쌤이 써줬지 손필기에도. 산수유나무의 미덕을 배워야 돼요 라고 말하고 싶은 거고 가에서는. 나에서는 뭐야? 바람은 토닥토닥토닥 위로 절하 있잖아. 그럼 바람은 화자가 지향하는 소재. 그럼 쌤이 화자가 지향하는 태도는 뭐라고 했었어? 박대 문전박대 말고 환대였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19번은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해라. 보기에서 체크해야 될 거 압축적인 언어 체크하고 참신한 발상 체크하고 그 다음에 운율 체크하고 요 정도 체크해주고 그러면은 아는 이유를 찾아볼게요. 3번 보시겠어요? 산수유나무가 농사짓는 모습을 농부에 비유하여 여기까지 끊어볼래? 여기까지 맞지? 농사짓는 모습을 농부에 비유했네? 맞아요. 근데 꽃과 그늘의 가치를 대비하고 있다라는데 야 꽃도 그렇고 그늘도 그렇고 산수유나무의 농사의 결과 아니야? 근데 대비시켜? 대비는 어떨 때 쓰는 말인데? 대조 대비는? 쌤이 말했잖아. 산수유나무 동그라미 씌어 불평하는 사람들 패급 이런 말 써도 되나? 패급 얘네
대조 대비. 대조 대비 뭐야? 반대되는 거잖아. 대조 대비를 통해서 산수유나무의 미덕을 강조한다. 야, 그러면은 산수유나무와 대조 대비되는 거는 불평하는 사람들이지 꽃과 그늘이겠어? 꽃과 그늘이 서로 대비가 되겠어? 아니야. 이건 완전 잘못 파악한 거야. 그래서 옆에다가 써놔. 꽃과 그늘 모두 산수유나무의 농사의 결과물이다. 그럼 절대로 대조대비라는 말을 쓸 수가 없겠지, 얘네 둘이. 그래서 오답 선지. 그 다음에 20번 패스할게요. 틀린 사람 없더라고. 그쵸? 21번 볼게요. 21번은 틀린 사람 좀 있더라고. 21번 외부 지문이었습니다. 자, 일단 흔들리며 피는 꽃을 봐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뭐라는 거야? 모든 꽃은 어떻다는 거야? 흔들리면서 피니까 흔들려도 괜찮아 라는 말 아니야? 요렇게 파악을 해야 돼. 왜? 처음 보는 시더라도 왜 냈을까를 생각을 해봐. 공통점이 뭐였어?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시련과 고통을 감내한 사람만이 어때? 다른 사람의 슬픔에 위로해주고 공감해줄 수 있어 라는 얘기였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딨으랴 라면 흔들리면서 피는 꽃은 어떤 거야? 나쁜 거야? 아니면은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 라는 쪽인 거야? 후자에 더 가깝겠지. 이렇게 파악을 하셨어야 돼요. 그쵸? 그러면 바로 봐볼게. 1번 지규법을 통해 이거 다랑 비교하는 거다 얘들아. 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지규법을 활용해 다닌 사랑에 보기는 꽃의 가치를 참신하게 표현하고 있다라는데 지규법이나 찾아볼래? 지규법 뭐 있어야 돼? 지규법은 뭐뭐 같이 뭐뭐인 듯 뭐뭐처럼 뭐뭐인 양 이런 표지가 있어야 되는데 있나? 없어요. 땡. X. 서리법을 활용해. 오? 서리법은 뭐였는데? 누구나 알고 있는 자명한 사실을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을 의문형 문장으로 표현을 해서 그거를 뭐 하고 싶은 건데? 강조하려고. 아, 우리 동대전고 예쁘지 아니한가? 예쁘다는 거야? 안 예쁘다는 거야? 예쁘다는 거 강조하는 거야?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요런 걸 서리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찾아봐 얘들아. 보기에서의 서리법. 찾아봐. 어딨어? 있으랴. 동그라미 서리. 왜 서리야? 진짜 궁금한 거야?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 있나요? 물어본 게 아니기 때문이야. 흔들리지 않는 꽃은 없어. 모든 꽃들은 흔들리면 펴. 요걸 말하고 싶은 거지? 그럼 다에서는 서리법 어디 있는데? 아름다운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아름다움인가.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그치? 요것도 서리법 체크해줬었잖아. 그럼 어때? 서리법을 활용해서 다는 그늘 긍정적으로 바라봤잖아. 정호승 시인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쵸? 그늘이 있어야 햇빛도 의미가 있다. 그럼 요건 맞네. 그럼 보기는 흔들림에 야 흔들리는 게 안 좋은 거야? 여기서 봤을 때 모든 꽃은 흔들리며 펴.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겠니? 모든 것은 다 흔들리기 마련이야. 라는 유사성을 파악하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 의미를 강조하는 거 맞습니다. 됐나요? 그러면은 너네가 헷갈려 했던 3번은 명확히 아니었고요, 얘들아. 5번 한번 봐볼래? 5번?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을 활용해 라는데 자 보면은 뭐뭐하랴 유사한 문장 구조인데요? 다 볼까? 다 봤을 때도 나는 뭐뭐한다.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 반복하는데요? 맞는 것 같은데? 다는 그늘이 없는 사람에게 보기는 젖지 않고 피는 꽃에게 화자의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다라는데 다의 그늘이 없는 사람에게 뭐 화자가 그늘이 있어야 햇빛도 의미가 있어라는 깨달음을 전달하고 싶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 근데 보기 봐봐.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라면서 모든 꽃은 젖기 마련이야 라는 거를 하고 싶은 거지 꽃에게 깨달음을 전달하고 싶은 거야? 그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X.
꽃에게 깨달음을 전달한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매력적인 오답 선지 5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2번 선지는 명확히 맞는 선지입니다. 흔들린다라는 거 안 좋아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야. 보편적으로 흔들리는 건 안 좋은 거야. 그쵸? 흔들리면 무너지니까. 보편적으로 눈물과 그늘은 안 좋은 거야. 근데 이 시인들은 어떻게 판단을 했는데 참신하게 발상을 바꿔서 고통과 시련을 감내했어야지 행복감도 알 수 있다 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거에 핵심을 두셨으면 21번은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됐고요. 21은 얘들아 얘 넘어갈게 얘들아. 21번 틀린 사람 있니? 있어? 없어? 있어요? 넘어갈게. 23번 봐볼게. 23번은 같이 봐볼게요 얘들아. 가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을 자 체크해볼게. 선생님이 말하는 거 밑줄 선생님 땡땡 니은 첨가를 배웠지요. 니은 첨가 밑줄.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여러 음운 변동이 한 단어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밑줄. 그 다음에 음운 변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단어도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뭐야? 같은 종류의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라는 거네. 아, 그러면은 늦여름을 발음할 때 일어나는 음운 변동과 동일한 양상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단어에 얘는 뭐가 있을까요? 라는 거네. 일단 늦여름부터 봐볼까요? 늦여름. 자, 해봐. 스타트. 늦여름 뭐야? 뭐부터 보여? 일단은 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 교체. 디귿으로 교체되어야 되잖아. 이름 문제 교체 중에서도 끝, 절의 끝소리 규칙.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쌤이 합성어나 파생어가 생성될 때 앞이 잘못 끊었다. 미안해. 앞이 자음으로 끝나고 뒤에가 모음으로 시작될 때 니은이 첨가될 수가 있어요 라는 얘기를 했었잖아. 그치? 그쵸? 그러면 여기 뭐 추가될 거야? 니은 첨가가 일어나겠지. 얘는 뭐야? 첨가의 영역이네. 그러면 어떻게 돼? 아, 름이 되겠네. 쌤, 여기서 끝이요. 끝이야? 안 끝이야. 어떻게 돼야 돼? 뒤에 있는 놈이 앞에 있는 그들한테 영향을 줘가지고 지금 비, 화가 일어나 줘야 돼요. 비음화도 교체 중에 하나였어. 요거 다 들어간 거 찾으면 되겠네. 그래, 최종 발음은 는, 름 입니다. 이거 다 들어간 거 찾아볼래? 일단은 1번. 운율과 주겸이 있어요. 맞아? 아니야. 얘는 뭐야? 연음이야. 연음은 음운 변동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연음이라고 적어두시고. 꽃 이끼와 꽃 이불이 있어요. 요거 봐볼까? 꽃 이끼, 꽃 이불. 자, 일단 어때? 오케이. 디귿으로 교체가 일어나네. 이름은 끝이야. 교체 중에서도. 그 다음에 요렇게 끊어지네. 꽃 이끼. 합성어나 파생어가 형성될 때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될 때는 니은이 첨가될 수 있는 조건이다. 맞죠? 니은이 첨가될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여기 아래 써볼게요. 꽃, 니, 끼. 끝날 거야? 끝날 거야?
끝나면 안 돼. 니은이 그들한테 영향을 줘서 비음어까지 일어나야 되네. 요게 최종 발음이고 요거는 교체 중에서도 비음허네. 어떠니 얘들아, 이 꽃잎기 위에 있는 늦여름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니? 그쵸? 홑잎을 가볼게. 얘도 봐봐. 홑, 티읕. 뭐로 바뀔 거야? 디귿으로 교체 음끝 일어날 거네. 그 다음에 홑, 이불인 거잖아. 홑, 이불 파생어잖아. 그치? 그럼 어때? 니은이 첨가될 수가 있네. 그리고 이거 니은 첨가의 예시로 쌤이 별표 빵빵빵빵 쳐놨었던 거 기억나야 돼. 니은 첨가됐어. 니은 첨가. 그럼 어떻게 돼? 홑, 니, 불. 이겠네. 여기서 끝날 거야? 노노노노노. 뒤에 있는 니은이 앞에 있는 디귿한테 영향을 주겠네. 그래서 최종 발음은 뭐가 되겠어? 혼, 니, 불. 와우! 얘도 어때? 위에 있는 거 늦여름의 양상을 그대로 따라가네. 2번 고르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 문제가 있었던 24번 뚜둥. 요거는 좀 꼼꼼하게 보도록 합시다. 24번은 얘들아 많이 당황했지? 24번 보고? 나도 당황했단다? 왜냐면은 이게 뭐라 해야 될까? 앞에서 너네가 문법 생각보다 괜찮은데? 하고 이제 좀 문학에 시간을 많이 썼을 거야. 그리고 이제 오케이 한 문제 남았네 하고 딱 넘기는 순간 뭐지 이거는? 이랬을 거야. 24번 한번 같이 봐볼게. 얘들아 가부터 봐보자. 지구 공기 때문인지 유통기한이 이때. 여기서 음운 변동 일어나는 거 뭐야? 이때는 어떻게 일어나는데? 음끝이랑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네. 근데 음끝은 몇 점? 1점. 된소리 대기 몇 점? 2점. 3점 적어 놓을게요. 이때 3점. 또 찾아볼까? 우리 얘기도 그래서 끝이 났나 봐. 여기는 끝이. 이거 어때? 끝. 그치. 끝이가 끝이가 되니까 구개음화여야 되니까 몇 점이야 구개음화? 4점이네. 끝이 4점. 그 다음에 났나봐 여기는 났나봐. 음끝 비음화 1점 플러스 3점 4점. 이것도 적어줄게. 얘들아 구개음화 몇 점이라고? 4점. 그 다음에 뭐였지? 났나봐. 음끝 1점, 그 다음에 비음화 3점, 총 4점. 자, 됐다. 더 찾을 거 있어? 없어? 없어. 합쳐보세요. 몇 점? 15점? 11점. 11점 체크해주세요. 가는 11점. 나 봐볼게. 나 찬란하게 해. 어때? 찰란. 니은이랑 니을 만났네. 유음아 일어나야겠네. 유음아 3점 주시고요. 3점. 빛나는 요거는 오케이. 찬란하게부터 써줄게요.
빛나는은 음끝부터 빛나는 음끝 일어났네. 그 다음에 니은이 디귿한테 영향을 줘서 최종 발음 빛나는 이네. 아 오케이 음끝 1점 그 다음에 비음아 3점이니까 총 4점. 또 봐볼게. 찬란하게 빛나는 그녀를 보고 있으면 나는 가끔 별나게도야 별나게도 유음화 일어나야겠네. 3점 주세요. 별나게도 그 다음에 실은 와 뭐야 히읗 나타났다. 히읗 뒤에 모음이다. 뭐 해야 돼 이거? 히읗 탈락. 그 다음에 실은 이렇게 연음이 될 건데 연음은 음운 변동에 포함 안 되잖아. 히읗 탈락이네. 그럼 히읗 탈락 5점이네. 그 다음 감정을 느꼈다 밑줄 치시고요. 느꼈다 얘는 뭐니? 느꼈다 음끝 음끝 된 다음에 또 뭐 될 거야? 느꼈다가 아니라 느꼈다 이렇게 경음하고 돼야겠죠? 그러면은 1점 플러스 경음하는 몇 점이니? 2점 오케이. 3점. 더 찾을 거 있나? 없네요. 다 합치면 몇 점이야? 18점? 맞니? 18점. 맞네. 18점. 다 가볼까요? 다. 착한. 여기서부터 뭐야? 거센 소리 대기 아니야? 착한. 이렇게 되잖아. 착한 6점 주세요. 거센 소리 대기. 봐봐요. 이렇게 합쳐져서 착한 될 거 아니야. 그다음 그녀가 내 바보 같은은 음변이야? 연음 아니야? 그치? 바보 같은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 빈자리에. 실수를 견디지 못해 라는데 실수라고 하지 않니? 된소리 되게 아니야? 그치? 맞지? 실수 체크해줘. 아 나 실수했어 이러잖아. 된소리 대기 몇 점이었지? 된소리 대기 2점 2점 주시고요. 실수를 견디지 못해. 이거 볼게요. 못해. 오케이. 얘 음끝 일어나야 되고 못해. 그 다음 어떻게 될 거야? 디귿이랑 히읗이랑 추격될 거잖아. 그래서 못해 솔로? 미안해. 웃겨보려고 한번 해봤는데 아무도 안 웃어주면 민망해. 웃어줘. 못해 이렇게 추격이 되겠지. 그러면은 일단 1점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센 소리 되게 6점이었죠? 6점 주시고요. 아 7점. 그 다음 못해 내 곁에 남지 않고 남지? 된소리 되게 일어나네. 선생님 곁에는요? 곁에는 곁이라고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만약에 연음이 돼서 이렇게 곁에 이렇게 발음이 돼야지. 왜? 국외음화는 티읕과 이올 이올 반음이 이거 아니었어? 근데 이거 애는 못인데 여기도 해당 안 되고 여기도 해당 안 되잖아. 그치? 여기서 곁에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얘는 이거 좀 적어놔. 곁에. 여기서 점수 준 친구 있더라고. 이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남지 된소리 내기 2점.
않고. 이거 뭐야? 얘들아, 봐봐. 쌤이 히읗 계열의 겹받침 뒤에 오면 바로 어떻게 된다 했어? 취각되자 했잖아. 어떻게 할 거야? 않고 거센 소리 대기 6점. 나를 떠나갔다. 갔다 이것도 똑같지 아까랑. 일단은 끝. 그 다음에 된 소리 대기 1점 플러스 된 소리 대기 2점. 맞죠? 그래서 3점. 합쳐봐봐. 몇 점이니? 26점? 맞나요? 26점? 맞냐고. 26점입니다. 아, 이런 문제를 마지막에 내냐고, 진짜. 우리 애기들 시간 이해한다. 자, 볼게요. 라 봐보자. 나를 떠나니 좋니? 여기서는 뭐 일어날 게 있어? 있지. 완전 있지. 좋니, 거기. 나를 떠나니 좋니? 어떻게 될 건데? 이렇게 되었잖아. 끝. 그 다음에 된 소리니까 1점 플러스 3점. 4점. 그 다음. 나는 별일 없이. 여기는 뭐 일어날 거 있어? 별일 이럴 거야? 아니면 연음 될 거야? 연음 되셔야죠. 연음이란다, 얘들아. 미안해. 자, 미안해. 연음이란다. 자, 별일 봐볼게. 얘 최종 발음이 별일이거든? 별일? 근데 왜? 이렇게 끊어서 니은이 첨가가 될 거잖아. 끝날 거야? 별일 없이 지내 이럴 거야? 아니면 별일 없이 지내 이럴 거야? 리을 영향 받아가지고 유음화까지 일어나셔야죠. 별일. 그러면은 니은 첨가 몇 점이었어? 5점. 그 다음에 유음화 3점이니까 5점 플러스 3점 8점. 그 다음 별일 없이. 없이는 얘들아? 없이. 별일 없이 이거는 일단은 시옷이 연음되지 않아? 어? 연음되지 않냐? 없이? 이렇게 연음이 돼. 그 다음에 없이 해 아니면 없이 이렇게 돼? 된소리 대기. 이렇게 되겠네. 된소리 대기 2점. 괜히 너와 처음 갔던 요거는 아까 마찬가지로 끝. 된소리 대기. 끝 1점 된소리 대기 2점 총 3점. 그 다음에 종로. 얘는 종로. 이거 무슨 비음아야 얘들아? 이응 미음 뒤에 리을 왔네. 니은 비음아 어쨌든 비음아니까 3점 주시고요. 종로 거리를 걷고 된소리 대기 2점 주시고요. 걷고 있어는 그대로 연임. 너도 기억하니? 얘 그럼 총 몇 점이야? 몇 점? 20 30 오케이 33이요? 더 해봐봐. 네
몇 점이야? 30 아니야? 30? 어? 어떤 거? 아, 기억하니? 얘들아, 미안해. 쏘리, 쏘리, 쏘리. 걷고 있어까지만 했네, 쌤이. 너 뒤에 한 문장이 더 있습니다. 너도 기억하니? 너네 국어 선생님 되게 감성적이신가 보다. 이거 되게. 기억하니? 얘는?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데? 출격 일어나네? 그치? 그럼 총 몇 점이지? 36점? 맞아? 오케이, 오케이. 갈고 왔어. 자, 28점이죠? 그 아까 괜히 물어봤잖아. 괜히 뭔가 봐봐. 괜 괜히 어딨어? 괜히 요거는 얘들아 뭐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있어? 뭔가 너네가 괜히 이렇게 발음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괜히 뭐 히읗 탈락하고 니은이 들어오나? 아니야. 괜히는 얘들아 괜히로 발음하면 돼. 괜히 그랬어.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괜히는 괜히라고 발음합니다. 요거 때문에 헷갈렸구나. 근데 어쨌든 괜히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일단은 그, 틀리긴 했다. 라의 점수는 가의 점수보다 2배 더 많다. 2배 많다. 이게 틀리긴 했다라는 건 알 수 있지? 요거 좀 체크해줘봐. 괜히는 얘들아 무슨 조건이 없어. 뭐 히읗이 탈락될 조건도 아니고 히읗 탈락은 어떤 조건이었는데 히읗 탈락은 끝에서 모음으로 시작되고 그때 탈락한다. 요거였잖아. 그럼 괜히는 괜히네. 그러면 얘는 28점이네. 오케이. 그러면은 가의 점수는 12점이다. 땡. 나는 가의 점수보다 8점 많다. 8점 안 많아요. 8점 안 많고 다의 점수는 나의 점수보다 8점 많다. 다는 26점, 나는 18점, 8점 더 많은 거 맞네. 라의 점수는 가의 점수보다 2배 많다. 2배보다 더 많다. 오케이?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힘들었다. 집 가고 싶어요? 집 가고 싶어? 네. 이렇게 됩니다. 집 보내줘요? 지금 1시간은 아니고 30분 남았네? 네. 우리 안 쉬고 얘들아. 많이 쉬었잖아. 왜 그랬어? 한번 지우고, 우리 아까 풀었던 레오폴드 지문하고, 그 다음에 동주는 찔끔만 할게. 찔끔만, 진짜. 알겠지? 네. 힘내. 쌤은 원래 얘들아 근데 고민을 조금 했어. 이게 시험 끝나고 바로 이제 너네 내신 학교에서 스타트 됐으니까 내신을 바로 스타트 해버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육모 대비를 너무 안 하기에는 우리가 이거 같이 가져가야 되잖아 솔직히. 내신만 달달달달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독해력도 있어줘야 되고 나중에 최저 맞추거나 이럴 때 육모 대비 해야 돼, 얘들아. 모의고사 대비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쌤이 오늘 모의고사 지문 어떻게 읽을까? 요거를 좀 위주로 설명을 해줄게. 그리고 숙제 설명도 해줄게. 아까 풀던 레오폴드랑 그 누구니? 한 명 이름. 테일러. 테일러랑 레오폴드 그거 고2 지문이거든요. 그 지문 같이 좀 분석을 좀 해보자. 펜, 3가지 펜 준비해주세요.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 답부터 부를게. 채점 해봐. 답부터 부를게. 네. 자, 18번부터 쭉 부릅니다. 4, 4, 18번에 4, 19번에 5, 20번에 3, 3, 20번에 3, 21번에 1, 22번에 2, 23번에 2입니다. 어려운 지문이죠. 복합 지문이니까 당연히 길기도 하고 그래서 시간 제거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보통 11분 컷으로 풀어주면 좀 좋습니다. 11분, 12분 컷으로 읽고 풀면 되는데 고2 지문이기도 하고요. 너네가 이렇게 시간 제거하는 거는 쌤이랑 하는 건 처음이라서 조금 시간을 넉넉하게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판서를 할 건데 너네 혹시 그 노트가 있니? 필기할 노트? 문단별로 요약해서 정리할 노트? 가 없을 것 같아서 준비했어. 자, 교재를 좀 받아보시겠어요? 쌤이 이따 갈 때 분석지도 줄긴 할 건데 일단 교재 먼저 뒤로 넘겨서 숙제 교재 숙제 교재거든? 뒤로 좀 넘겨주실래요? 뒤로 하나 남지 하나는 주시고 오케이. 숙제 교재입니다. 안 보이나 카메라에? 숙제 교재입니다. 숙제 교재인데요. 넘겨보세요. 숙제 교재라고 안 돼 있어? 안 돼 있어? 넘겨보시면 얘들아 매일매일 풀어야 될 양이 있어요. 5월 11일 언젠가요? 월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쉬시라고 안 넣었고요. 월요일 독서 2지문, 문학 2지문 푸시고요. 뒤에 풀이까지 넣어놨으니까 채점하고 오답 노트 해보세요.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넘기면 노트 같은 게 있을 거야. 이거 얘들아 한쪽은 줄, 한쪽은 빈칸 그거 있잖아. 거기다가 내가 쌤 봐봐. 독서 2지문을 풀었어 내가. 근데 어때? 2지문 다 구조화 노트 해 이러면 어때? 진짜 짜증나지. 딴 거 할 것도 많은데. 그래서 둘 중에서 내가 더 어려웠거나 구조화를 시키기 좋을 것 같은 지문을 택하셔서요. 한 지문만 구조화 노트를 하시면 됩니다. 구조화 노트 형식은 쌤이 오늘 카톡방에 올려줄 거고 오늘 쌤이랑 하는 분석처럼 하면 돼.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오답 노트 하는 칸 있어요. 오답 노트 하는 칸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하나 위에가 빈칸 아래에 그 네 줄 있는 거 있잖아. 거기는 뭐냐면 내가 풀면서 모르는 문학 개념어들 있잖아. 예를 들어서 심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표면화된 화자 아까 했던 요런 거라든지 모르는 문학 개념을 좀 정리하라고 넣은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풀어서 저한테 인증을 해주시면 돼요. 돼요? 아셨어요? 뭐야 왜 내 눈을 피해? 알겠죠? 근데 얘들아 5월 11일 게 2개 들어가지 않았니? 왜 5월 11일 게 2개 들어갔지?
확인해 볼래? 똑같은 거지. 5월 11일 거. 다른 지문이야? 같지? 중복돼서 넣어버렸네, 쌤이. 5월 11일 거 얘들아. 중복돼서 똑같아. 어떻게 두 개를 넣어버렸네? 두 개씩 넣니? 설마, 쌤이? 5월 11일, 12, 13, 14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쭉 확인해줘봐. 13일이 없니, 혹시? 12 다음에 바로 13일 잘 있어? 14일은? 그냥 두 개씩 들어갔을 뿐이야? 그래? 책마다 다른가? 쌤이 제본할 때 좀 이상하게 했나 봐. 자, 확인하면 되는 게 지금 11일, 12, 13, 11, 12, 13, 14, 15까지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봐. 없으면 안 돼. 중복된 건 괜찮은데 없으면 안 돼. 잘 있어요. 수빈이 잘 있고 유빈이는? 순서 맞지? 오케이. 쌤게 잘못했구나. 은주네? 잘 있어? 오케이. 중복돼서 넣은 거는요. 안 푸셔도 되고요. 날짜에 맞춰서 데이 원씩 풀면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오답 노트 할 거 부족하면은 오히려 좋지. 중복돼서 넣은 거. 틀린 문제 뒤로 넘어가서 거기다 오답하시면 되니까요.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숙제 교재는 이게 일주일치예요. 5일치. 그런 눈빛으로 나 보지 마. 알겠지. 그래도 얘들아 하루에 두 지문씩은 꼭 해줘 보려고 노력을 해봐. 알겠지? 응? 한 지문당 8분 정도 잡으시면 돼요. 8분에서 10분 사이로 내가 풀겠다. 그리고 풀다 보면은 하나하나 다 밑줄 치면서 읽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좀 풀어주셔야 돼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뭔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오답 노트 할 때도 그냥 이게 틀렸으니까가 아니라 어디 문단에 근거해서 아닌지 맞는지 생각하면서 조금 해오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숙제 교재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 레오폴드 지문으로 갈게요. 가부터 볼게요. 가. 이 글은 얘들아 2026년 3월 모의고사 고2 지문입니다. 가랑 나랑 이렇게 복합 지문으로 되어 있지. 그러면은 가랑 나랑 나눴다는 거는 완전히 딴 내용을 말하는 거겠어? 아니면 가랑 나랑 뭐든 엮어서 내려고 낸 거겠어? 대답해줘봐. 엮어서 내려고 낸 거겠지. 그거를 생각을 해줘야 돼. 지금 이 글을 읽었을 때 어때, 얘들아? 어떠한 것에 대한 견해에서 가는 테일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는 레오폴드라는 학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요거는 파악을 했지. 그럼 들어가 볼게. 가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까? 자, 생명 중심 윤리는 거의 네모 쳐볼래? 1문단이라고 나눠 놓고요. 생명 중심 윤리는 네모 쳐볼게. 생명 중심 윤리. 가에서는 지금 생명 중심 윤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구나. 네모 치시고요. 그러면서 생명 중심 윤리에 대한 정의가 나와. 생명 중심 윤리는 개별 생명체의 고유한 가치를 중시한다. 개별 생명체가 중요하다라는 거구나. 생명 중심 윤리학의 대표적 사상가 테일러 나왔다. 사상가 이름 나왔다. 네모 쳐볼게. 테일러는 뭐라고 말하냐면 개별 생명체가 자신의 보전, 성장, 번식을 좇는 목전론적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끊어. 자, 이 생명 중심 윤리는 개체가 중요했어. 개체는 뭔데? 각각의 너너너 개별 생명체들을 말하는 거야. 개체를 중시했는데 그 중에서도 학자 이름이 테일러가 나왔었어. 테일러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개별 생명체는 자기를 보존하고 성장하고 번식하는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개별 생명체는 그 자기한테 좋은 거, 즉 그거를 선이라고 한대. 선이란 뭐냐? 나한테 좋은 거를 말한대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라니까 테일러의 주장이겠네. 그러면은 테일러는 우리 네모초 썼잖아. 그럼 테일러는 주장한다까지 괄호로 묶고 테일러의 주장 1 이렇게 해볼까? 그리고 구조와 노트 펴서 같이 판서할게요. 생명 중심 윤리 그리고 대표학자 테일러가 나왔고 테일러의 주장 개별 생명체는 선을 갖는다. 두 번째 주장을 볼게. 자, 여기도 괄호 칠게. 자신의 선이 실현될 때 이득을 보고 선이 실현되지 않을 때 피해를 보는 존재라면 선을 갖는다라고 설명한다. 이 말은 뭐냐면 즉 선의 실현 여부에 따라서 선이 생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게 좋은 거고 나한테 안 좋은 건 피해를 보는 거야. 라는 거라면 뭐든지 다 선을 갖는 존재다. 라는 얘기지. 요 말 이해돼? 이해돼? 좀 어렵게 꼬아놨는데 요 말인 거지. 선이 실현될 때 이득, 선이 실현 안 될 때 피해. 그러니까 선이란 아까 뭐라고 정의됐었는데? 자신에게 좋은 것. 이게 실현되면 좋은 거고 이게 실현 안 되면 어떤 거야? 피해 보는 거잖아. 이런 존재라면 모두 다 선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 라는 게 두 번째 주장이겠네. 괄호치고 테일러의 두 번째 주장. 얘들아, 쌤은 이렇게 괄호만 치지만 너네가 구조화 노트 집에서 완성할 때는 다 내용 써줘. 요게 1문단 내용이었어.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뭘 추가할 것 같아 너네는? 1문단에? 생명 중심 윤리는 어디한테 집중했어? 개체, 개별 생명체의 중심을 뒀다라는 말이 있었잖아. 그치? 개별 생명체 중심.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 그 다음 여기가 1문단. 그 다음에 테일러가 등장.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2문단 이야기 읽어볼게. 테일러는 선이 주관적인 믿음이나 견해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본다. 요 말은 뭐야? 선은 주관적이래 아니래? 아니래. 선이라고 하면 뭔가 자기한테 좋은 거니까 난 이게 좋아 저게 좋아 주관적일 것 같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고 본대. 체크해줘야겠지? 어떤 존재한테요. 선이 되는 것은요. 그 존재가 선이라고 믿는 것과 다를 수 있다. 여기 괄호 쳐볼래? 앞선 주장에 대한 설명 아니야? 선은 주관적이지 않아 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네. 괄호치고 앞선 주장에 대한 설명이라고 이렇게 이어주세요. 선은 주관적인 게 아니네. 그 존재가 믿는 것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네. 뒤에도 괄호칠게. 주관적으로 봤을 때 좋은 것으로 보이는 것이 객관적으로는 그 존재에게 좋은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라면서 이유 제시하면서 앞에서 선이 주관적이지 않다라고 했던 이유를 뒷받침하고 있네. 그러면 요거 얘들아 딱 구조화해서 정리해보면 어떻게 될까? 요 길게 주저리 뭐 써놨어. 근데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선은 주관적이래 아니래. 주관적이지 않다라는 표시. 주관적이지 않다고. 왜? 나는 초콜릿이 너무 좋아. 초콜릿은 나한테 선이야. 근데 어때? 실제로 초콜릿은 당뇨를 엄청나게 유발합니다. 살도 엄청나게 찝니다.
어때? 그러면 나에게 선이 아닌 거지, 초콜릿은. 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선은 주관적이지 않다. 그럼 뭔 얘기 나올 것 같아? 주관적인 거의 반대말? 선은 객관적이야. 이런 말이 나올 거라는 거를 머릿속에 떠올려진다? 연습 계속하면. 읽어볼게요. 그 아래 테일러는 주관적인 선을 무시한다. 여기도 체크해줘야겠지? 주관적 X. 계속 이 말을 그냥 풀어서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선 주관적이지 않아요. 이 말을 어렵게 꼬아서 말하고 있는 거야. 주관적인 선을 무시한다. 이는 주관적인 선이 없다고 생각되는 존재들도 고유의 가치가 있는 대상으로 볼 수 있게 한다. 여기 말 좀 어려울 수 있어. 이 문장 쌤이 풀이해볼게. 주관적인 선이 없다고 생각되는 존재들은 뭐야? 선생님, 식물에 어떻게 선이 있어요? 식물이 지가 좋다 안 좋다를 어떻게 알아요? 근데 테일러는 뭐래? 선은 주관적인 게 아니야 라고 했잖아. 그럼 식물은 혼자서 주관적으로 나 이게 좋아 저게 좋아 생각할 수 없는 존재라도 선을 가진 존재일 수 있다라는 거 아님? 그쵸? 오케이, 여기 체크해야 되겠네. 그러면 이 말을 쌤이 좀 풀어서 해주면 선이 주관적인 게 아니라는 말은 주관성이 없는 존재들도요. 즉 각자의 선이 있다라는 거야. 식물 주관성 있어 보여? 너네 꽃에 주관성이 있어? 꽃이 나 이거 좋아 저거 좋아 이래? 안 그래. 하지만 테일러의 입장에 따르면 선은 주관적인 게 아니니까 꽃 또한 어때? 선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이 되지 않니? 괜찮지? 각자의 고유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야. 사람뿐만 아니라. 그래서 생명중심 윤리 아니야? 요렇게 가는 거야. 계속 읽어볼게. 테일러에 따르면 어떤 생명체에 관한 지식을 얻을수록 인간은 그 생명체에게 무엇이 이익이 되고 그렇지 않은지를 더 적절하게 알 수 있다. 이러한 선은 객관적이며 나오죠. 체크해봐. 객관적. 아까 선 주관적 아니라고 계속 얘기했으니까 그럼 선은 뭔데? 선은 객관적이다. 선은 객관적이며 생물학적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될 수가 있다. 그럼 여기 또 추가해주면 되지. 객관적인 걸 어떻게 증명하는데? 생물학적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뒷받침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 주저리 긴 문장 한 세 줄에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셔야 된다고요. 이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은 글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이게 들어와. 이 연습을 계속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게. 어떤 존재가 선을 갖는다면 그 존재는 도덕적으로 고려할 고유의 가치가 있다. 라는 것까지가 이 문단이지? 그러면은 선을 갖는 존재, 고유한 가치가 있는 존재, 즉 도덕적으로 고려할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거네. 맞죠? 그러면 요거 정리해볼게. 선을 갖는 존재는 고유한 가치가 있고 이거는 도덕적으로 고려할 가치가 있다. 요 세 가지 정리할게. 선을 갖는 존재 인간만 포함이었어? 인간만 포함이었어? 아니었어. 선을 갖는 존재는 가치가 있는 존재. 가치가 있으면 모적으로도 고려할 수가 있다? 모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얘들아? 도덕적으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된다. 요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 얘가 하고 싶은 말 여기 다 응축한 거야. 선은 주관적인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선은 객관적이기 때문에 주관성이 없는 개체들도 선을 가질 수가 있어. 그러면 선을 갖는 존재는 어떤데? 선을 갖는 존재는 가치가 있는 존재고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될 대상이야. 라고 이어지는 흐름 보이십니까? 이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이 문단의 내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3문단으로 갑니다.
테일러는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인간이 자신의 선을 갖는 생명체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는 규범적 주장을 하기 위해 생명 중심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자연 존중의 태도를 중시한다 라고 길게 써져 있는데 여기서의 핵심은 뭔지 봐보자. 인간이 어때? 생명체에 대한 의무가 있어요? 요 말 아니야? 그치? 오, 그러면은 인간 네모치고 의무 네모쳐볼게. 도덕적 행위자인 인간은 선을 갖는 모든 생명체에 대한 의무가 있다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다. 요게 핵심 키워드지. 도덕적 행위자. 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누구라고? 인간. 도덕적 행위자인 인간은요. 어떤 책임, 어떤 의무가 있는데? 선을 가진 모든 대상을 어떻게? 보호하고 고려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네. 그러면은 도덕적 행위자인 인간은 생명체에 대한 의무가 있다라고 옆에다가 적어도 옆에 조그만한 그 자리 있잖아. 도덕적 행위자인 인간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선을 갖는 인간은 어떠한 의무가 있어요. 요 말을 하는 거네. 쭉 읽어볼게요. 규범적 주장을 하기 위해 라는데 규범적 주장이라는 건 뭐야? 규범적이라는 건 어떠한 틀? 뭐가 옳고 그른지?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 거를 말해. 생명 중심적 관점을 바탕으로 자연 존중의 태도 밑줄 쳐봐. 요러한 생각, 요러한 생각을 토대로 이 사람이 자연 존중 태도 중시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연 존중. 왜? 자연도 선을 갖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의무에 대해서 쭉 나열할 거야. 이러한 자연 존중의 태도로부터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나오는 네 가지의 의무가 있다. 의무가 있는데 굳이 네 가지의 의무가 있다라고 제시한 거는 그 의무를 세분화시켜서 나누겠다라는 얘기 아니야? 그치? 그럼 나눠봅시다. 자, 일반적 의무 네모쳐봐. 일반적인 의무에는 네 가지가 있어. 자, 요거를 중시하면서 키워드 두 번째. 일반적 의무가 있는데 몇 가지냐면 네 가지야. 첫 번째, 다 라벨링 해주세요. 1번 불침해, 2번 불간섭, 3번 성실, 4번 보상석 정의. 이렇게 다 숫자 표시해 주시고 도덕적 행위자인 인간만 동그라미. 이 의무는 인간만 가져. 왜? 인간은 도덕적 행위자이기 때문에. 일반적 의무는 인간만 갖는구나. 요런 뭐뭐만 이런 거 중요하다고. 인간만이 가지는 의무. 자, 그러면서 뒤에서 세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불침해 의무란 이러면서 첫 번째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네. 인간이 어떤 생명체에게도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불간섭. 그러나 얘들아 여기 체크해야겠다. 불침해는 인간이 어떤 생명체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는 건데 그러나 세모치고 이 뒤에가 중요하거든. 그러나
인간이 유발하지도 않은 피해까지 방지해야 할 적극적 의무는 없다. 즉, 인간이 피해를 끼치지 않고 뭐 자연재해가 일어났어? 이런데 그것까지 인간이 피해를 방지해야 될 의무가 그것까지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두 번째, 불간섭 의무는 어때? 생명체를 포획하거나 잡아서 이렇게 가두거나 아니면 다른 생명체들이 영양을 섭취하는 행위를 막는 것 같이 인간이 개별 생명체의 자유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한다. 간섭하지 않을 것, 포획하지 않을 것, 포획 동그라미 치고 영양 섭취 행위 막는 것 이런 거 안 된다고. 세 번째, 성실의 의무는 그 대상을 야생동물로 국한하여 여기 밑줄 쳐볼래? 국한한다라는 건 뭐야? 한정 짓는다, 제한시킨다라는 거거든. 아, 적용되는 게 모든 대상이 아니라 야생동물에게만 국한되는구나 라는 거네. 총이나 덫으로 동물을 사냥하거나 낚시를 하는 것과 같이 야생동물을 기만하거나 배반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요게 세 번째 성실의 의무였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보상적 정의의 의무는 피해를 만약에 줬어. 그러면 그 생명체의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거든. 여기까지 끊어볼게. 우리가 다 1부터 4까지 내용을 본 거야. 그럼 요거 구조화 노트 할 때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라면은 일단 1번 근데 얘들아 쌤 이렇게 적었는데 다른 생명체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 여기서 중요한 거 뭐였어? 쌤이 아까 체크하라 했잖아. 뭐 있었어? 예외. but 유빈이가 얘기해봐. but 다른 생명체에게 피해를 주면 안 돼. but 인간이 유발하지 않은 것까지 피해를 예방해야 되나? 방지해야 되나? 요거 써놓을게요. 그럼 물어볼게. 인간이 유발하지 않은 피해까지 방지할 의무. 이건 무슨 적 의무였어? 소극적 의무야, 적극적 의무야? 적극적 의무 없다고. 그다음 두 번째 뭐였어? 불간섭. 불간섭은 뭐로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을까? 포획 X. 그다음 또 영양 섭취 방해 X. 다른 생명체들이 영양 섭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포획해서 가두거나 하지 말 것. 요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 자유 막지 말 것. 자유를 막지 말 것으로 정리할 수 있잖아. 포획하지 않는 것과 영양 섭취를 방해하지 않을 것은 자유를 막지 않을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 그 다음에 성실. 야, 요거는 쌤이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 국한되는 대상이 뭐였어? 국한되는 대상을 왜 굳이 얘기했겠어? 중요하니까이지. 성실. 성실의 의무는 중요한 거. 어디에만 국한된다? 야생동물에게만 한정. 야생동물에게만 한정되는데 요거는 무슨 내용이었어? 사냥 등 하지 마라 이 말이었잖아. 사냥 등 하지 말라라면서 어떤 단어가 나왔었어? 사냥하지 말 것, 기만하거나 배반하지 말 것이라고 했으니까 관련된 단어들 적어줄게. 사냥하지 말 것, 뭐 즉 기만, 속이는 행위, 배반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다. 오, 마지막 네 번째 보상적 의무, 보상적 정의 이거 뭐였어? 피해를 줬으면
보상해. 요 말이잖아.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피해줬으면 보상할 것. 요렇게.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내용이었고 마지막 문장 읽을게. 보상적 정의의 의무는 여기 찾았지? 보상적 정의의 의무는 앞에 세 가지 의무 중 어느 것이라도 위반했을 경우 다른 생명체와 인간의 도덕적 균형이 복원돼야 된다고 규정한다. 라는 거죠. 봐봐, 인간이 어떤 새의 둥지를 파괴시켰어? 그러면 어때? 도덕적 균형이? 나도 똑같은 도덕적 개체인데 저 새도 똑같은 도덕적 개체 아니야? 근데 내가 저 새의 둥지를 망쳤으니까 그것을 보상해줄 의무가 있지. 그럼 복원해줘야 되지.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다른 생명체와 인간의 도덕적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보상적 정의는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구나. 왜? 똑같이 선을 가진 개체니까. 이라는 거지. 근데 차이점은 뭔데? 인간은 선을 가진 개체이기도 하지만 도덕적 행위자라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다라는 거야. 됐네요. 그 다음에 다음 문단 가볼게요. 4문단. 네 가지 의무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체크해야겠지. 네 가지 의무가 있었는데 우선순위가 있대. 그러면 그 우선순위를 부등호로 표시하면 얘들아 좀 눈에 확 들어오지 않을까? 너네가 표시해볼래 지금? 부등호로 표시해봐. 테일러에 따르면 불침의 의무가 자연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인 의무로 가장 우선시한다. 라면서 불침해가 제일 우선시 되어야 돼. 요렇게 불침해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건데 다른 세 가지 의무 사이의 충돌을 피할 수 없고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세 가지 의무 사이의 충돌이라는 게 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얘들아 병든 야생 동물을 치료해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인간이 파괴를 했잖아, 자연을. 그러면은 야생 동물을 치료해야 될 보상적 정의의 의무가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파괴했으니까 우리가 자연 파괴해서 병들었으니까 우리가 보상해야겠네? 근데 어때? 야생 동물을 포획해 오면 어떻게 돼? 어? 잠깐만요. 포획하지 말라며요. 어때? 얘네 둘 지금 충돌하고 있지. 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거 헷갈리면 옆에 적어놔 얘들아 예시로. 다른 세 가지 의무 사이의 충돌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 요거는 쌤이 방금 예시든 거. 병든 야생동물을 치료해야 될까? 했을 때 당연히 우리가 피해를 줬으니까 보상해야지. 그러면 얘네 데리고 와서 치료해줘야겠네. 그러면 불간섭, 포획 하는 거에 충돌되잖아. 이런 세 가지에서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야. 요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럴 경우에 보상적 정의의 의무가 성실의 의무에 우선하고 성실의 의무가 불간섭 의무에 우선한다고 하였다. 이러면 줄글이잖아. 헷갈리잖아. 정리해놔봐. 이 세 가지가 충돌을 할 때는 일단은 불침해가 일단 1빠따야. 불변의 1이야. 근데 만약에 이 세 가지들이 충돌을 할 경우에는 보상적 정의가 성실의 우위, 그 다음에 성실이 불간섭의 우위니까 보상적 성실 불간섭 순으로 쓰면 되지. 야, 말을 아무리 개떡같이 어렵게 해도 이렇게 써놓으면 어때? 문제에서 어렵게 물어봤을 때 돌아와서 볼 수가 있잖아.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가에 대한 이야기였어. 체크할 거 다 체크하고 판서 필기할 거 다 필기한 다음에 싹 한번 지우고 나로 갈게요.
판서 필기하는 동안 시간 2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나는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판서하실 거 다 하셨죠? 자, 나는 얘들아, 레오폴드가 대표학자였어. 그리고 나는 생명중심 윤리가 아니라 이름 뭐였죠? 생태중심 윤리였어. 그러면은 요거랑 비슷하게 정리를 해볼게. 생태중심 윤리 네모치고, 얘들아, 쌤이 앞에 판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보여줬으니까 지금 요 나는 조금 간단하게 말로 설명할 테니까 너네가 중요한 것만 적어줄 테니까 너네가 체크하면서 구조와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알겠죠? 응? 생태 중심 윤리 네모치고 요거는 생태계의 특성에 근거하여서 야 여기 밑줄 쳐야겠다. 무생물을 포함한 생태계가 도덕적으로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한다. 생태 중심 윤리 네모치고 밑줄 쫙. 무생물을 포함한 모든 것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얘기네. 생태계는 각 요소들이 역동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이렇게 상호 연관된 작동 방식은 생태계의 평형을 유지하게 한다. 이러면서 레오폴드 나옵니다. 레오폴드 네모 치세요. 아까 테일러라는 학자랑 비교를 하게 되겠지. 생태계에서 중요한 것은 야 여기 괄호 쳐야 돼. 왜? 레오폴드의 주장이니까요. 아까랑 구조가 비슷하지? 학자 등장하고 학자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생태계에서 중요한 것은 개별 생명체가 아니라 야 여기 밑줄 쳐봐. 이거 누구랑 반대되는 주장이야? 누구랑 상반되는 주장이야? 아까 앞에서 말한 생명 중심 윤리 테일러였죠. 체크해둬야겠지. 문제에 나오겠지. 개별 생명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관계이기에 도덕적인 옳고 그름은 생태계 보존에 이바지하느냐 아니냐. 즉 전체적인 생태계 평형의 유지를 깨트리는 것은 다 도덕적으로 가치가 없어. 약간 이런 입장이겠죠. 그래서 그 점에서 테일러랑 비교가 됩니다. 레오폴드의 두 개 체크해줘. 첫 번째는 생태계에서부터 관계이기에까지 괄호치고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부터 주장한다 괄호치고 가에서 말한 생명 중심 윤리가 개별 생명체의 선에 중심을 두었다면은 생태 중심 윤리는 생태계 속에서의 관계에서 주목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 요거를 체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문단에서 중요한 것은 레오폴드 아저씨가 나왔고요. 이 아저씨는요. 개별 생명체가 중요해? 아니면은 얘들아 생태계가 중요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개별 생명체보다 뭔가 어렵게 말했지만 이게 핵심 아니니? 요렇게 정리해주면 됩니다. 생태계가 중요해.
그러면 이 사람은요, 이 문단 갈게. 개별 생명체의 기능은 생태계의 상호 의존적 관계 안에서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고 본다. 즉, 생태계 속에서 개별 생명체도 존재할 수 있다. 요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레오폴드의 입장에서는 어떤 동물의 개체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전체 생태계가 깨지게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체크해야 돼. 그 동물을 선별해 죽일 의무도 있다. 이거 누가 비판하겠니? 앞에서 말한 가 비판하겠죠. 테일러가. 그거 지점 체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이게 쌤이랑 해서 이렇게 조금 느리게 읽는 건데 너네가 읽을 땐 빠르게 읽으면서 이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앞에서는 개별 생명체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생태계를 위해서 개별 생명체를 죽일 수 있다네? 여기서 비판 지점 나오겠네. 요렇게. 그래서 거기 체크해줘 얘들아. 가의 비판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따라서 레오포드의 생태 중심 윤리는 개체와 관련된 윤리라기보다는 전체주의 윤리이다. 전체주의 밑줄 치고. 전체주의는 뭔데? 개별, 개인보다 뭐가 더 중요해? 전체가 중요한 거야. 생태계가 중요한 거야. 라는 거 체크해주고, 전체주의는 전체가 부분의 총합 이상이라는 의미를 전제하고 있다라는 말은 전체가요, 부분보다 더 중요해 이 말인 거야. 예를 들어서 늑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려면 늑대가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역할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만 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늑대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요, 늑대를 막 파고 얘는 어떤 스타일일까, 어떤 성질일까, 이거보다는 생태계 전체 관점에서 늑대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이렇게 생태계랑 엮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생태계라는 전체는 개별 구성 요소를 넘어서는 독립된 여기도 체크해야겠네. 독립된 존재. 개별 구성 요소를 넘어서는 독립된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개체가 생태계를 규정해요? 아니면 생태계가 개체를 구성하나요? 생태계가 개체를 구성한다. 밑줄 쫙. 생태계가 더 중요하다며.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개체가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가 개체를 구성한다. 이에 따르면 생태계는 독자적인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여기도 밑줄 쳐야 돼. 왜? 생태계가 독립된 존재라며. 그니까 생태계 자체도 도덕적 가치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네. 요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문단. 생태중심 윤리의 관점에서 보면 생명중심 윤리는 이라면서 나에서 봤을 때 가를 평가하는 거야. 개별 생명체의 중점을 두고 생태계를 살아있는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인간이 생태계에 부여하는 가치를 설명하지 못하며 광범위한 영역의 환경 쟁점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 여기까지 괄호치고 얘들아. 즉 레오폴드 아저씨가 본 테일러의 한계점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는. 여기가 3문단이니 얘들아? 1, 2, 3. 오케이, 3문단. 3문단을 하나로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겠네.
가분, 가의 한계점. 그러면서 실제로 생태계의 상호 의존성을 무시하고 개체 단위에서의 식물과 동물만 고려하면 생태계의 파괴를 가져올 수 있다 라면서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그러나 라면서 개별 생명체보다 생태계 전체의 안정과 균형을 중시하는 생태 중심 윤리는 생태계의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체를 죽일 수도 있다며. 이러면 어떻게 돼? 개체의 권리나 생명의 희생을 정당화시킨다는 거지. 야, 전체를 위해서 네가 희생해. 전체 생태계가 무너지니까 너 죽어!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야. 이러면 어때? 이게 파시즘이랑 뭐가 달라? 파시즘은 뭐냐면 그거 있잖아. 나, 나치.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 누구지? 그 히틀러. 파시즘. 코스염 아저씨, 히틀러, 유대인들 막 학살하잖아. 이것과 다를 게 뭐야? 라면서 비판을 받는다라는 거죠. 거기 체크해봐. 생태계의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 개체의 권리나 생명의 희생을 정당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국가라는 전체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파시즘과 논리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고 환경 파시즘이야 너 그거 이렇게 비판받기도 한다라는 거지. 전체를 너무 중시해가지고요. 개인의 자유가 억압될 수 있다라는 점. 즉 여기가 바로 나 생태윤리, 생태중심 윤리가 비판받는 지점이겠지. 그러면 이거 4문단.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생태윤리가 비판받는 지점은 전체를 너무 중요시한 나머지 환경 파시즘이라는 비판점. 좀 길었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요. 나는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지만 너네가 읽을 때는 처음 풀 때는 10분 재고 풀어줘야 돼. 그 다음에 구조와 노트 할 땐 선생님이랑 한 것처럼 꼼꼼히 봐줘야 돼. 하루에 한 지문은. 이렇게 연습하잖아? 나중에 가면은 글 읽는 속도 자체가 달라져. 그럼 어떻게 돼? 모의고사도 잘 보시겠죠? 내신 속도도 당연히 빨라지시겠죠? 그럼 어때? 공부하기가 수월해지겠죠. 이거 고1 때부터 연습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문제는 틀린 것만 볼게. 일단은 18번 틀린 사람 18번 틀렸고 19번 19번 맞았어 다? 20번 오케이 18, 20, 21 18, 20, 21부터 23 다 볼게. 빠르게 갈게 그 대신. 자 18번 봐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래. 1번부터 볼게. 가는 생명에 대한 특정 사상이 시대에 따라 변화해 온 과정을 이라는데 시대에 따라 변화해 온 과정을 설명했다라고 하는 게 적절하려면 뭐야? 18세기에는 이랬고 19세기에는 이랬어요. 이래야 되잖아. 이런 얘기가 있었나? 없었네? X. 뭐 통시적 관점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어. 일단 여기서부터 틀렸지? 그러니까 1번은 아닌 거야. 2번 가는 나와 달리 생명체에 대한 특정 학자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한계점을 보완하는 어떤 새로운 이론을 가져와가지고 끌어와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지점이 있나요? 여기서? 없어요. X. 3번 나는 가와 달리 생명 현상에 대한 여러 학자의 이론이 사회 변화에 학자들을 여러 개 나열하고 사회 변화가 이렇게 됐어요. 사회에 이러한 영향을 미쳤어요. 이런 얘기하고 있었어? 아니지. 가 테일러, 나 레오폴드. 얘네가 생명, 생태를 바라보는 관점을 각각 서술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몇 번이야? 4번이네. 가와 나는 모두 도덕적 고려 대상에 관한 특정 학자의 견해. 특정 학자 누군데? 가는 테일러, 나는 레오폴드. 그럼 그 아래에다 이거 하나만 적어둘래? A에 대한 견해. 어떠한 주제? A에 대한 견해를 지금 글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글 구조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어떤 핵심 주장에 대한 견해가 가 테일러, 나 레오폴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제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4번이네. 됐고요. 20번.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쌤이 아까 기억 뭐였어? 늑대에 대해서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생태계 속에서 개체가 규정된다라는 거. 생태계 역할이 크다. 생태계 개쩔어. 생태계가 짱이야. 개체가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가 개체를 구성해. 요 말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요 얘기를 찾으면 돼. 그러면은 첫 번째. 개별 생명체가 생태계에서 자기 역할을 통해 야 뭐래? 그치? 개별 생명체가 생태계를 구성합니까? 아닙니다. X. 그 반대야. 1번의 그 반대라고 적어두세요. 2번. 생태계에서 개체의 생존이 생태계의 보전과 그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잠깐만. 개체의 생존이 생태계의 보존 둘 사이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건 맞는데 그게 일치해? 이거 아니었잖아. 생태계가 더 중요하다며. 그리고 얘네 둘이 상호작용한다며. 그럼 아니네. 일치가 아니야. 3번. 개별 생명체의 기능은 생태계의 역할을 통해서 제대로 이해될 야 이거 아님? 개별 생명체는 어디 속에서? 생태계의 역할 속에서 이해될 수 있어. 생태계라는 틀 안에서만 개별 생명체가 이해돼야 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3번이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넘어갈게요. 21번. 테일러, 레오폴드 입장에서 가와 나에 대해서 판단을 하래. 야 선생님이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인간이 도덕적 의무를 갖는 대상을 확대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학생 여러분 생각이 어떠신가요? 가. 의식적으로 자신의 믿음이나 욕구를 가질 수 있는 존재들만. 이게 누군데? 인간. 적어두세요. 의식적으로 자신의 믿음이나 욕구를 가질 수 있는 존재들만, 즉 인간 같은 애들, EX, 예시, 인간. 이것만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비판하겠어? 테일러가 야 아니야 선을 가진 존재라면 모두 고려되어야 돼 이렇게 비판하겠지. 옆에 적어놔. 테일러 즉 가가 비판할 수 있다. 나 생명을 지닌 개별 존재들만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을 지닌 개별 존재들만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즉 전체 생태계보다 개별 생명체를 고려한 테일러의 입장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 선지로 들어갑니다. 적절한 걸 고르라. 테일러는 가에 동의하지 않고 나에 동의하겠군. 방금 쌤이 한 말이잖아. 1번이 답이 되겠죠. 그러면 2, 3, 4, 5번이 왜 아닌지는 본인들이 집에 가가지고 분석해서 찾아보세요. 다음 주에 체크할게. 알겠죠? 요거 몇 번 골랐어 얘들아? 21번. 헷갈렸던 선지만 봐주게. 3번. 테일러는 가에 동의하고 라고 했는데 테일러가 가에 동의하려면 봐봐. 테일러는 인간만 가치를 가진 게 아니라 선을 지닌 모든 것이 가치가 있어. 식물도 가치가 있어.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 그치? 근데 가는 어때? 인간만 의식적으로 자신의 믿음이나 요구를 가질 수 있는 존재들만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돼야 된다 라고 했으니까 아니겠지. 식물은 어때? 의식이 없잖아. 근데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22번 볼게요 얘들아. 자, 환경처는 하천변 생태계를 위협하는 식물 A를 제거할 계획을 발표했다. 생태계를 지금 위협하고 있어서 이 A를 없앨 거야 라는 거네. 테일러는 A로 인해 다른 식물들이 피해를 받더라도 인간이 이를 방지해야 될 의무는 없다고 보겠군. 어때? 적절하지? 인간이 방지해야 될 의무는 없다라고 했잖아. 인간이 발생시키지 않은 거에 대해서 해야 될 적극적 의무는 없다라고 나와 있어. 어디 나와 있는데? 쌤이 아까 체크하라고 했잖아. 몇 문단에 나와 있어? 3문단? 어디 있지? 찾아서 밑줄 쳐. 4문단. 4문단에 셋째 줄. 네, 거기 체크해 주세요. 적극적 의무 X라고 해놓으면 되겠지? 1번에. 그래서 1번 선지의 적극적 의무 X. 그럼 2번 선지 볼게. 테일러는 A를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생명체를 배반하는 행위이므로 인간이 A에게 보상해야 된다고 보겠군. 테일러 입장에서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거는 피해를 끼치는 거잖아. 그러면 보상해야 될 의무가 있겠네? 맞는 것 같다? 근데 봐봐.
배반. 아까 쌤이 키워드를 정리해줬지. 배반, 기만 이런 거 어디 쓸 수 있는 거였어? 성실의 의무에서 쓸 수 있는 거 아니었어? 야생동물에 국한하여서? 그치? 그러면 배반은 야생동물에게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A는 야생동물이 아니니까 적절하지 않은 건 2번이겠네.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2번 솔직히 너무했다 이거는. 그치? 이건 우리가 무슨 윤리학자도 아닌데 그치?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속어법으로 푸셔야 됩니다. 1번 확실히 맞아. 3번 확실히 맞아. 4번 확실히 맞아. 5번 확실히 맞아. 아 2번도 맞는 것 같은데 아 배반은 야생동물에게만 해당되는 성실의 의무에서 나왔던 단어네. 배반이 아니네 하고 배반에 X 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다른 말은 다 맞아. A를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거 잘못했으니까 보상적 정의가 있어야 돼. 근데 생명체를 배반한다. 배반이라는 말은 아까 성실의 의무에서 쌤이 정리해줬잖아. 앞으로 가서 보면은 성실의 의무는 야생동물로 국한하여서 기만 X, 배반 X, 배반은 성실에 한해서만 쓸 수 있는 말이다. 라고 체크해 주시고요. 3, 4, 5번은 다 맞는 내용입니다. 이거 몇 번 고르셨어요? 22번? 몇 번 골랐어? 몇 번 골랐어 얘들아? 알려줘. 빨리 알려줘. 4번 골랐어. 레오폴드는 A로 인한 하천변의 환경 문제에 대해 하천변 생태계의 안정과 균형을 고려하여 A를 제거할 수 있다고 보겠군. 요거 레오폴드의 주장 아니야? 너무너무? 레오폴드는 어땠어? 생태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생태계 균형 깨트리면은 개별 생명체, 즉 뭐야 문제에서 A 죽여도 돼, 없애도 돼. 이 입장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4번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레오폴드의 주장 맞습니다. 23번 얘들아 문맥상 요거는 어휘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패스하고 다음 시간에 와가지고 봐줄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잘 해오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내신 진도 쫙쫙쫙 뺄게. 알겠지? 고생하셨습니다.